도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 오늘 우리는 그 5번째 만남이자 완결을 향한 마지막 전조를 함께합니다. 이번 낭독은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한 달간의 간절하고도 위태로운 서신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작품 전체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깊게 무너지는 단계입니다. 또한 겉으로는 여전히 편지가 오가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균열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제부시킨의 가난은 이제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는 자신의 초라함을 감추기 위해 더욱 무모한 헌신을 택합니다. 이 구간은 제부시킨의 심리적 붕괴와 바르바라를 향한 집착에 가까운 헌신이 최고조에 달하며 결말로 향하는 비극적 복선이 깔리는 대목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이들의 모습이 가슴을 시리게 하네요. 두 사람의 운명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 처절한 진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8월 5일) 바르바라의 편지. 친절하신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당신만이라도 제발 절망만은 말아주세요. 그렇잖아도 슬픈 일만 산더미같이 많으니까요. 우선 운전으로 30카페이가를 보냅니다. 이 이상은 도리가 없어요. 내일까지만이라도 이곳으로 어떻게든지 지내시기 바랍니다. 제일 급한 것부터 사주세요. 이제 저희들한테는 거의 한 푼도 남은 것이 없답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될는지 전혀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정말 서글프기 짝이 없군요. 그러나 돈을 빌지 못했다고 너무 상심하지는 마세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표도라는 이런 일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당분간은 이 집에 그냥 있을 수도 있고 가령 딴 데로 옮긴다 해도 저쪽에서 찾으려고 든다면 어디가 있으나 결국은 우리를 찾아내고야 말 테니까 별로 신통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 이대로 있는 것만은 아무래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어지러운 때만 아니더라도 그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정말 당신은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당신은 무슨 일에나 너무 지나치게 마음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항상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편지를 언제나 주의해서 읽습니다만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래 본 일이 없을 만큼 저에 대해 깊이 염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느 편지에서나 느낄 수 있어요. 물론 누구든지 당신이 마음씨가 착하고 친절한 분이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너무 지나칠 만큼 친절하십니다.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당신한테 친구로서 충고를 해야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저는 당신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당신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언제나 가슴 깊이 명심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저의 본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 때문에 그처럼 갖은 고초를 다 겪으시고서도 여전히 저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당신의 모습을 볼 때 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일에 그처럼 마음을 쓰고 모든 일에 그처럼 진정으로 동정하다가는 누구든지 가장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말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오늘 퇴근하시는 길에 저희 집에 들어오셨을 때 저는 당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몹시 겁을 먹은 것 같은, 절망 속에 빠진 것 같은, 핏기가 조금도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닌 딴 사람 같았어요. 돈을 빌리지 못했다는 말을 해서 저를 놀라게 하고 실망케 할까봐 겁이 났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금방 웃음을 터뜨릴 것 같은 기색을 보시고서야 마음을 놓으셨죠.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좀 더 정신을 단단히 차리세요. 애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빕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원만히 잘 되어 나가겠지요.
그러나 지금처럼 항상 남의 슬픔과 괴로움을 대신 짊어지신다면 고달프고 괴로운 생활만이 계속될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제발 저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는 하지 말아 주시기를 거듭 부탁하고 애원합니다. 바르바라 도브로셀로바 8월 5일 마카르의 편지. 사랑스러운 나의 발행가, 참으로 다행입니다. 나의 천사여,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내가 돈을 구하지 못한 것은 아직 그리 큰 불행이라 할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 거참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안심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그렇게 정하신 데 대해 나는 행복을 느낍니다. 당신이 나를, 이 늙은이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계시던 집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겠다니 기쁘기 한량없군요. 마음에 있는 것을 죄다 털어놓고 말하자면 당신이 이번에 주신 편지에다 나를 매우 훌륭한 인간이라 하시고 빈말일지는 몰라도 내 성품에 칭찬해 주신 것을 읽었을 때 내 가슴은 환희에 넘쳤습니다. 그렇다고 우쭐한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을 그처럼 염려해 주시는 것을 보고 나는 당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를 비로소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그만둡시다. 이제 새삼스럽게 내 마음을 가지고 운운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란 돌아가는 대로 놔둬야지 달리 어쩔 수 없는 것이랍니다. 발행가, 당신은 나한테 옹졸한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꾸짖는군요. 옳은 말입니다. 나의 천사여, 나도 역시 옹졸해서는 못 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행가, 내일 내가 출근할 때 어떤 신을 신고 가야 하는지 그것부터 당신 자신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곤란한 문제랍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스러운 벗이여,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쓰며 한탄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둬야겠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일이라면 나무가 얼어 터지는 혹한 속에서도 외투를 입지 않아도 상관없고 구두를 신지 않고 돌아다닐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쯤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원래가 하잘것없는 인간이니까 그런 것쯤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내가 만일 외투도 걸치지 않고 나다닌다면 나의 적들이 그 독살스런 혓바닥을 나불거리며 무슨 수작을 하는지 아느냔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친구들 때문에 외투를 입고 다녀야 하고 구두도 역시 그런 친구들 때문에 신고 다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귀여운 사람이여,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구두는 명예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 내게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지요. 구멍이 숭숭 뚫어진 구두를 신고 다닌다는 것은 곧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발행가,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나의 말을 믿어주십시오. 세상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아는 이 늙은이의 말을 고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엉터리 문학가니 독설가니 하는 자들의 말에는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건 그렇고 발행가, 오늘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하게 알려드리지 않았군요. 나는 지독한 고통을 참고 견뎠습니다. 발행가, 나는 오늘 아침 불과 몇 시간 동안에 여느 사람이 1년을 걸려도 맛보지 못할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는 그 돈놀이를 한다는 하굣갈리가 외출하기 전에 가서 만나고 또 나 자신도 출근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일찌감치 집을 나섰습니다. 진눈깨비가 사정없이 퍼붓고 있었습니다. 나는 외투를 푹 뒤집어 쓰고 터벅터벅 걸어가며 쉴 새 없이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주여, 나의 죄가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교회당 옆을 지나칠 때 나는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들어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문득 내가 하나님께 그런 것을 기원할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쩐지 풀이 푹 죽어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길도 가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마구 걷기만 했습니다. 한 길은 횡하니 비어있고 이따금 마주치는 사람들이란 모두가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 것 같은 바쁜 듯이 보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당연하지요. 이런 진눈깨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누가 산책을 하러 기어 나오겠습니까? 때와 기름에 옷이 새까맣게 된 한패의 노동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내게 몸을 툭툭 부딪히며 지나갔습니다. 나는 겁이 났습니다. 어쩐지 무시무시했습니다. 돈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해서 생각해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운수에 맡기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보스쿨의 센스키 다리목까지 오니까 구두창이 다 떨어져서 도대체 무엇을 신고 걷고 있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재수없게도 같은 관청에 근무하는 예르몰라 예프라는 서기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앞으로 내밀며 마치 술값이라도 달라는 듯한 모습을 하고 지나가는 나를 곁눈질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망할 놈의 자식 같으니 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보드카를 마시고 싶으면 어서 제 돈 내고 마실 것이지 내가 어디 지금 너 같은 놈 상대하게 됐어. 나는 몹시 피로해서 발을 멈추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딴 데로 시선을 옮겨서 거기다 마음을 집중시키고 기분을 돌려 기운을 좀 회복하려는 생각에서 일부러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슨 한 가지 일만 계속해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어 스스로 부끄러울 지경이었지요. 마침내 나는 멀리 저쪽으로 망루처럼 생긴 노란색 목조 2층 집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지, 맞았어. 예멜리안 이바노비치가 말한 대로 저것이 마르코프네 집이로군 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마르코프라는 건 돈놀이를 한다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내가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를 지경이 되어 마르코프의 집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보시오, 저건 누구 집입니까? 하고 순경한테 물어보았단 말입니다. 이 순경은 몹시 건방진 놈이어서 성난 듯한 태도로 마지못해 한마디 내뱉듯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저건 마르코프네 집이야. 순경이란 원래가 이렇게 무뚝뚝한 친구들 뿐입니다. 그러나 순경쯤이라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지요. 그런데 눈에 띄는 모든 것이 어쩐지 불쾌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하나 뒤를 이어 나타나는 모든 것이 전부 불쾌하고 싫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빛이 슬프게도 즐겁게도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겠지요. 이것은 언제나 그런 법이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그 집 앞길을 3번이나 오락가락 했습니다만 걸으면 걸을수록 기분은 점점 침울해졌습니다. 안 되겠는걸 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꼬주지 않을 거야. 절대로 꼬줄 리가 없어. 도대체 생명부지인데다가 신용할 만한 근거도 없고 더욱이 이렇게 주제가 말이 아닌 놈에게 누가 함부로 돈을 꼬주겠느냔 말이야. 운수에 맡길 수밖엔 없어. 다만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도록 어쨌든 한번 부탁이라도 해봐야지. 설마 나를 잡아먹지는 않을 테니까. 나는 살그머니 대문을 열었습니다. 볼썽사납고 지저분한 계란 놈이 내게 달려들며 미친 듯이 지저대지 않겠습니까? 바램까 이런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 곧잘 사람의 얼을 빼고 겁을 집어먹게 하여 미리 뱃속에 다짐해 두었던 결심을 뒤집어 엎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신없이 허겁지겁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기는 했습니다만 거기 또 하나의 새로운 불행이 내가 들어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래층 어두컴컴한 현관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지도 않고 뛰어들어가는 바람에 커다란 통에서 우유를 병에 따르고 있던 노파를 냅다 들이받아 그것을 몽땅 쏟아버리게 하는 일대 소동을 일으키고야 말았습니다. 노파는 소리를 꽥꽥 지르며 덤벼들었습니다. 아니 여보, 어디를 기어들어가려고 이 지랄이야. 뭐 타러 왔어? 그러고는 차마 들을 수 없는 욕짓거리를 퍼부었습니다.
발행가. 나는 급한 용무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되는군요. 아마 이것이 나의 운명인 모양입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제3자한테 걸려들곤 합니다. 이 소동을 듣고 마기 할멈처럼 생긴 핀족의 주인 마누라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주인 마누라한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이 집이 마르코프시 댁입니까? 아니요. 하며 주인 마누라는 잔뜩 버티고 서서 나를 찬찬히 훑어보고 있더니 그 사람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주인 마누라에게 실은 예멜리안 이바노비치한테 이러이러한 말을 듣고 왔노라 설명하고 나서 주인을 잠깐 만나보았으면 좋겠다고 했지요. 주인 마누라는 딸을 불렀습니다. 딸이 나왔습니다. 나이든 처녀인데도 맨발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불러라. 2층에 하숙하고 있는 사람한테 올라가 계실 거야. 자, 그럼 들어오시지요.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법 괜찮은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그림이 많이 걸려 있는데 모두가 모모한 장군들의 초상화뿐이었습니다. 소파와 둥근 탁자가 놓여 있고 목시초와 봉숭아 화분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오늘은 그냥 돌아가는 편이 현명하지 않을까. 만나봐야 하나. 그냥 되돌아가야 하나. 나는 여러 가지로 궁리해 보았습니다. 발행가. 나는 정말이지 뺑소니를 치고 싶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는 편이 좋을 거야. 날씨도 좋아질 것이고 나도 좀 침착해질 테니까. 오늘은 들어오는 길로 우유를 쏟아뜨리게 했고 또 저 벽에 걸려있는 장군들도 저렇게 성난 얼굴로 나를 노려보고 있으니 아무래도 재미없을 것만 같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방문 쪽으로 돌아서는데 주인인 마르코프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도둑놈 같은 눈초리를 가진 나이 지긋한 사내였는데 그는 가느다란 허리띠를 동여맨 때 묻은 자리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며 무슨 일로 어떻게 찾아왔느냐고 묻더군요. 나는 예멜리안 이바노비치한테서 이러이러한 말을 듣고 왔다고 대답한 후 그래서 실은 한 40루블리 정도 융통해 주실 수 없을까 해서 하고 말을 꺼냈지만 끝을 얼버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빛을 보고 일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원천만의 말씀을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시오. 그렇지만 뭐 잡힐 만한 물건이라도 있소. 나는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보물은 없지만 예멜리안 이바노비치가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늘어놓았지요. 그는 내 말을 실컷 듣고 나서 안 됩니다. 예멜리안 이바노비치고 뭐고 돈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제기랄.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리라는 건 나도 알고 있지 않았는가. 벌써부터 예감하고 있지 않았느냐 말이야. 발행가. 만일 이때 내가 디디고선 돼지가 푹 꺼져 들어갔다면 나는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온몸에 오한이 나고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며 징그러운 벌레가 등골을 기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이것 봐, 빨리 돌아가게. 그러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라고 금방 뇌까릴 듯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경우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나는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대체 어디에 쓰려는 거요? 발행가, 글쎄 이것도 말이라고 하는 소리겠습니까? 나는 그냥 멍청이 서 있을 수도 없어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만 그는 기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되겠어요. 돈이 있으면 기꺼이 돌려드리고 싶지만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는 하는 수 없이 그에게 애걸복걸했습니다. 그저 얼마 동안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기한 내에 틀림없이 갚아드리지요. 아니, 기한이 되기 전에 갚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자도 요구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틀림없이 갚아드릴 테니 그리하시고 빌려주십시오. 발행가, 그 순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불행과 궁핍을 생각했고
또 그렇게 곤란을 당하면서도 내게 보내준 반 루블짜리 은전을 생각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자는 문제가 아니지만 무슨 담보물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 그러나 내게는 돈이 없습니다. 한 푼도 없어요. 가지고 있다면야 기꺼이 융통해 드리겠지만. 게다가 이 도둑놈 같은 녀석은 하나님까지 끌어내며 절대로 가진 돈이 없다고 되풀이하더군요. 바렌카, 나는 어떻게 그 집을 뛰쳐나왔는지, 어떻게 부이보르스카야 거리를 지나 보스크레 센스키 다리로 나왔는지 그런 것은 전혀 기억에 없습니다. 기운이 조금도 없고 몸이 얼어서 그냥 와들와들 떨리기만 했습니다. 10시가 되었어야 겨우 관청에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옷에 묻은 흙탕물을 좀 털려고 했습니다만 스네기레프라는 수위 녀석이 옷솔이 상한다고 안 된다더군요. 옷솔은 관용품이기 때문에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렌카, 나는 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구두를 닦는 걸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답니다. 바렌카, 나를 못살게 괴롭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러한 푸대접, 그들의 쑥덕공론, 그들의 냉소와 험담, 이런 것들이 나를 죽도록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이 초라한 꼬락서니가 언제 어느 때 장강각하의 눈에 뜰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 바렌카, 나의 황금 시절도 이제는 영영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한테 받은 편지를 모조리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귀여운 벗이여, 그저 서글픈 생각뿐입니다. 그럼 당신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빌며 이만습니다. 마카르 제부시킨. 추신. 바렌카, 실은 반쯤 유머를 섞어가며 나의 슬픔을 좀 우스꽝스럽게 적어서 당신한테 보내려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내게는 그 유머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려. 다소나마 당신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그럼 바렌카, 한번 당신한테 찾아가겠습니다. 내일은 꼭 찾아가지요. 8월 11일 마카르의 편지.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귀여운 나의 비둘기, 나의 생명이여. 나는 파멸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파멸입니다. 다시는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는 결정적인 파멸입니다. 나의 명예와 자존심은 송두리째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멸망했습니다. 당신도 멸망했습니다. 바렌카, 나와 함께 당신까지도 아주 멸망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이와 같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나는 지금 모든 사람들로부터 쫓기고 업신여김과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다. 주인 마누라는 노골적으로 내게 욕짓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마구 욕설을 퍼붓는 품이 나를 나무 토막만큼도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전날 저녁에는 라따자예프의 방에서 그 친구들 중에 하나가 당신에게 보내려고 초를 잡아둔 나의 편지를 커다란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내가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어떻게 잘못 떨어뜨린 것이 그들의 손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바렌카, 그들이 얼마나 나를 비웃었는지 아십니까? 우정을 배신한 그 녀석들은 흥이 나서 떠들며 배를 움켜쥐고 웃어대더군요. 나는 그 녀석들이 모인 방으로 들어가서 라따자예프에게 그의 배신 행위를 꾸짖고 너는 친구를 팔아먹은 배신자라고 들이댔습니다. 그랬더니 라따자예프는 그렇게 말하는 너야말로 배신자가 아니냐. 우리를 배반하고 여러 가지 못된 짓을 하며 혼자서 달콤한 맛만 보고 있으니 말이야. 너는 로벨라스야 라고 말합니다. 로벨라스는 생마라는 뜻이지요. 덕택에 이제는 모두들 나를 로벨라스라고 부릅니다. 이 밖의 이름은 없어지고 만 셈이지요. 나의 천사여, 아시겠어요? 그 친구들은 이미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고 있답니다. 당신에 대한 것도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어요. 아니, 그뿐이겠습니까? 팔리돈이란 놈까지 그들과 한패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소시지 상점에 가서 뭘 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려 했더니 할 일이 있다는 핑계로 못 가겠다더군요.
그래서 내가 너는 심부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천만에 그런 의무가 어디 있어요. 당신이 우리 주인 마나님한테 돈을 내지 않는 이상 내게도 그런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 무지몽매한 하인놈의 모욕을 참고 견딜 수가 없어서 야, 이 못난 놈아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채, 못나긴 누가 못났는데 라고 대꾸를 합니다. 나는 이놈이 술기운에 이따위 버릇없는 수작을 감히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다시 한마디 했습니다. 너 이놈 취했구나. 취했어. 언제 술값이나 한 푼 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요. 당신에겐 술 마실 돈도 없지 않소. 나이 어린 계집에게 10카페이카짜리 잔돈푼이나 동냥하는 주제에. 그러고는 이런 소리까지 덧붙이지 않겠습니까? 채, 그래도 나리님 행세를 하려고 드니 내 차 많이 꼬아서. 아, 바램까.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나는 이제 살아있기가 부끄럽습니다. 마치 무슨 큰 죄나 지은 사람 같습니다. 패스포트가 없는 불황자의 처지보다도 더욱 나쁩니다. 이렇게 처참한 애군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멸망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다시는 살아날 수 없을 만큼 나는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마카르 제부시킨. 여러분은 제부시킨의 이 위태로운 친절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신은 굶주리고 조롱당하면서도 바르바라에게만큼은 품위 있는 보호자로 남고 싶어하는 그의 모습은 가난이 인간에게서 빼앗아가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몸부림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의 마카르는 무언가를 지키려 하기보다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 애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바르바라를 위해 내놓는 그 귀한 돈과 마음이 정작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사랑이 구원이 될지 아니면 서로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당기는 족쇄가 될지 그 경계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이제 바르바라는 점점 더 현실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람은 항상 마음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선택하게 된다는 것. 마음만으로 지켜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 계속 읽겠습니다. 8월 13일 바르바라의 편지. 친절하신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당신한테는 불행한 일만이 일어나는군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데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제 자신에게도 기대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다리미에 왼손을 대어버렸어요. 그만 잘못해서 다리미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타박상과 화상을 한꺼번에 입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싹바느질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표도라도 자리에 누운 지 오늘이 사흘째랍니다.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군요. 그러나 은전으로 30카페이카를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마지막 한 푼까지 끌어모은 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에 쪼들리고 계신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도움도 되어드릴 수 없는 제 자신의 처지가 울고 싶도록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럼 안녕히. 오늘 저희들한테 와주신다면 얼마나 제가 기뻐할는지요. 바르바라 도브로셀로바. 8월 14일 바르바라의 편지.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은 아마 하나님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모양이군요. 당신은 저를 미치광이로 만드시는군요. 그러고도 부끄럽지 않으세요. 당신은 자신을 멸망시키려 하고 계십니다. 제발 체면만은 생각하세요. 당신은 정직하고 고상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을 알게 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마 당신은 창피해서 죽어버리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신은 그 허옇게 센 머리털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노여움이 두렵지 않으세요.
표도라는 앞으로는 절대로 당신을 도와드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제는 돈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당신이 이렇게까지 저를 상심케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셔도 제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당신은 생각하고 계시지요. 당신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당신은 아직 모르시는군요. 저는 이 집 층계도 오르내릴 수 없게 되었어요. 모두들 저만 보면 손가락질을, 무서운 소리들을 하는군요. 저 계집애가 그 술주정뱅이 영감하고 붙었다는구나. 이런 소리를 맞대놓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저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당신이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하숙집에 끌려올 적마다 이 집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모두 경멸에 찬 표정으로 손가락질을 하며 저 집에 사는 하급관리가 또 저런 꼴로 끌려왔구나 하고 야단들입니다. 덕택에 저는 부끄러워 죽을 지경입니다. 저는 이 집에서 딴 데로 옮기겠습니다. 반드시 옮길 테니 두고 보세요. 네 집 부엌댁이나 빨래하는 하녀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집에는 더 있을 수 없어요. 저한테 와주십사 하는 편지를 보냈는데도 당신은 오시지 않았지요. 그러고 보니 당신에게는 저의 눈물이나 애원 같은 것은 아무 소용도 없군요. 그건 그렇고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술을 드실 돈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제발 좀 자중해 주세요. 그러시다가는 필경 몸을 망치시고 말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수치가 어디 있겠어요. 어제만 해도 주인 마나님이 당신을 집에 들여놓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현관 앞에 쓰러져서 밤을 새우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 오세요. 그래도 여기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지실 테니까요. 함께 책을 읽기도 하고 지나간 옛일이라도 회상합시다. 표도라도 자기가 성질을 순례했던 때의 얘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리운 님이여, 제발 당신 자신을 멸망시키고 또 저를 멸망시키는 그런 짓은 그만두십시오. 오직 당신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며 또 당신을 위해서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바렌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이 그러시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제발 불행해지지 않는 훌륭한 어른이 되어주십시오.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이런 일은 모두 일시적인 불행에 지나지 않는데 어째서 그렇게 자포자기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어 만사가 다 잘 되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당신은 자중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카페이까지 은전 한 잎을 보냅니다. 담배든지 뭐든지 사시고 싶은 것을 사십시오. 다만 그걸로 술 많은 잡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세요. 꼭 와주세요. 혹시 전번처럼 겸연쩍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그것은 진실한 수치심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좋도록 처리해 주실 겁니다. 바르바라 도브로셀로바 8월 21일 마카르의 편지.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그리운 벗이여, 부끄럽습니다. 바렌가. 정말 부끄러워 못 견딜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쯤은 별로 대수로울 것이 없다고 봅니다. 어째서 좀 더 마음을 즐겁게 가질 수 없겠습니까? 구두창이 어찌 되었건 요컨대 하찮은 소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구두창이 떨어져 나간 것쯤 염두에도 두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항상 흐투성이가 된 낡아빠진 구두창으로 만족하렵니다. 구두 자체로 말하더라도 역시 하찮은 물건이지요. 히랍의 성현들도 구두 같은 건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인간들이 무엇 때문에 그따위 하찮은 물건을 발에 걸치고 다녀야 한단 말입니까? 내가 맨발로 다닌다고 해서 나를 모욕하고 경멸한다면 그것은 전혀 이유 없는 것들입니다. 아, 그런데 바렌가, 당신은 어째서 그런 말을 써보냈습니까? 표도라한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너는 어리석고 변덕스럽고 점잖지 못하고 침착하지 못한 등신 같은 여자다.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등신도 이만저만한 등신이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편지에 머리가 허옇게 센 나이에 부끄럽지도 않느냐 운운했는데 발행가, 그건 당신이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듯이 그렇게까지 늙지는 않았으니까요. 예멜리안이 당신한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합니다. 깊이 상심한 나머지 울고 지낸다고 써보내셨군요. 그러니 나도 역시 상심한 나머지 울고 지낸다고 써보냅니다. 끝으로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나는 지극히 건강하고 무사합니다. 당신의 벗 마카르 제부시킨. 8월 21일 마카르의 편지. 친애하는 벗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나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한테 정말 미안한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한다 해도 내가 미안하게 여긴다는 그 사실로부터는 아무런 이득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탈선 행위를 하기 전부터 그것이 당신한테 미안한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만 그렇게 되어 버렸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나는 간악한 인간도 못 되며 잔인무도한 인간도 못 됩니다. 피에 굶주린 호랑이가 아니고서야 어찌 당신의 그 귀여운 마음씨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생각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도 아시다시피 양처럼 양순한 마음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런 잔인한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지요. 나의 귀여운 천사여, 따라서 이번에 나의 탈선행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나만을 꾸짖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생각은 조금도 악한 데가 없었을 뿐더러 도대체 어떤 점이 나빴는지 그것조차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행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를 일입니다. 당신은 나한테 은하로 30카페이가를 보내주셨고 또 그 다음에 20카페이가를 보내주셨습니다. 부모조차 없는 고아인 당신이 보내준 그 은전을 바라볼 때 나는 가슴을 애는 듯한 쓰라림을 느꼈습니다. 당신 자신은 그 귀여운 손에 화상을 입고 게다가 당장 굶게 될 처지에 있으면서도 나한테 담배라도 사피우라고 돈을 보내셨군요. 이런 경우에 나는 대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마치 도둑놈 같은 심보로 가엾은 고아인 당신에게서 돈을 빼앗았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나는 아주 풀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 자신의 구두창보다 별로 나을 것 없는 인간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나 자신을 무슨 의의라도 가진 인간으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은 일이라 여기게 되었을 뿐더러 나라는 인간 자체가 매우 옳지 못한, 어떤 의미에서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존심을 상실하고 자기의 선량한 특질과 가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이미 거기엔 파멸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운명에 의해 이미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여기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지요. 처음에 나는 우울한 기분을 좀 전환해 보려고 밖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일만이 뒤를 이어 나타났습니다. 모든 자연이 울상을 하고 있는 듯이 보였고 날씨는 추웠습니다. 게다가 구질구질 비까지 내리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연히 예멜리안을 만났습니다. 발행가, 그는 쓸만한 물건은 죄다 전당포에 잡혀 먹어서 이제는 한 가지도 자기 수중에 남은 것이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나와 만났을 때는 벌써 이틀 동안이나 입에 풀칠도 못해서 저당 잡힐 만한 가치도 없거니와 잡히지도 못할 성질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애걸복걸해 볼 셈으로 전당포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발행가, 이렇게 딱한 형편을 보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는 그만 자기 자신의 일을 제쳐놓고 말하자면 인류애에 몸을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벗이여,
실은 이것이 이번 실수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당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무척 착하고 감상적인 인간이랍니다. 실은 이렇게 말하는 나 자신도 역시 항상 그런 감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비둘기여, 나는 당신한테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알게 되면서부터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한층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실로 고독한 인간이었고 마치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간악한 놈들은 나의 용모까지도 추악하다고 흉을 보며 나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나 자신도 나를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저 친구는 등신이다. 이렇게 그들은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정말 내가 등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나서 어둡고 침침한 나의 생활을 밝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슴도 영혼도 갑자기 밝아지고 정신적인 안정을 얻게 되었고 내가 결코 다른 사람들보다 못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한테 뛰어난 점이 없고 미끈하고 세련된 점이 없다 하더라도 나도 역시 그들과 동일한 인간이 아니냐. 사상과 감정을 가진 인간이 아니냐. 이렇게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운명의 압력과 학대를 받고 있음을 느끼고 다시금 나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가지 불행에 짓눌려 나는 완전히 의기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럼 바램까, 이번 일에 대해서는 당신도 이미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이 이상 캐오묻지 마시기를 눈물로 애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꺼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괴롭고 슬프니까요. 당신에게 존경을 바치는 충실한 벗, 마카르 제부시킨. 9월 3일, 바르바라의 편지.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전번에 저는 편지를 쓰다 말았습니다. 괴로워서 계속 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 앉아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홀로 슬퍼하며 홀로 시름에 빠져 있는 편이 오히려 좋을 때가 가끔 있는데 요즘엔 그것이 점점 더 잦아졌어요. 저의 지난날의 추억 속에는 제 자신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강한 힘을 가지고 저의 마음을 꼼짝 못하게 사로잡기 때문에 그럴 때면 저는 몇 시간이고 주위의 온갖 사물에 무관심해지고 현재의 모든 일을 죄다 잊어버리고 만답니다. 또한 제가 현재의 생활에서 받는 인상은 그것이 유쾌한 것이거나 괴로운 것이거나 슬픈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제가 지난날에 받은 것과 같은 인상, 그 중에서도 특히 저의 황금 시절인 유년 시절을 연상시켜주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자주 혼자서 추억에 잠기곤 하는 것도 실은 이러한데 원인이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과거를 회상하고 난 후엔 반드시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는 어쩐지 점점 몸이 쇠약해 가는 듯 싶습니다. 공상에 빠지기 쉬운 저의 성격이 저를 피롭게 하는가 봅니다. 그렇잖아도 저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더욱 나빠지기만 하는데 그렇지만 오늘은 이고작 날씨치고는 보기 드문 상쾌하고 청명한 아침이어서 저도 살아날 것 같은 기분으로 기쁘게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여기도 가을이 찾아왔군요. 시골에서 살 때 저는 가을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코올리는 어린애였지만 그래도 제법 여러 가지 감정을 알 수 있었지요. 저는 가을날 아침보다도 저녁이 더욱 좋았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저희 집에서 엎어지면 바로 코 닿을 곳에 있는 상기슭에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굉장히 넓고 환하고 마치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고요한 저녁녘에는 호수는 잔잔합니다. 호숫가에 우거진 나무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가득히 갯물은 거울처럼 매끄럽지요. 저녁 공기가 상쾌합니다. 아니, 상쾌하다기보다 차갑습니다. 이슬이 방울방울 풀잎에 맺힙니다.
호숫가의 오막살이 집에서는 등불이 반짝거리기 시작하고 들판에 나갔던 가축들이 떼를 지어 몰려 들어옵니다. 이런 시각에 나는 곧잘 이 호수를 보려고 살짝 집에서 빠져나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언제까지나 넋을 잃고 바라보곤 했답니다. 물가에서 어부들이 마른 나뭇가지 따위를 모아놓고 불을 붙입니다. 불빛이 수면 위를 멀리 흘러갑니다. 하늘은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푸른데 지평선 가까운 데는 불꽃같이 새빨간 줄무늬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줄무늬도 점점 빛을 잃어 희끄무레하게 됩니다. 달이 떠오릅니다. 대기는 맑을 대로 맑아서 무엇에 놀라 푸드덕하고 자리를 옮겨 앉은 새들의 날개치는 소리며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잎의 속삭임이며 수면에 뛰어오르는 물고기의 꼬리치는 소리며 할 것 없이 죄다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검푸른 수면에서는 뽀얀 수증기가 올라갑니다. 먼 곳은 이미 어두워져서 모두가 안개 속에 자취를 감추고 가까운 데 있는 것, 보트라든지 호수의 가장자리라든지 조그만 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와 반대로 마치 끌로 도드라지게 새긴 것처럼 뚜렷이 떠오릅니다. 누가 물가에 버리고 갔는지 나무통 같은 것이 물결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랗게 단풍이 든 버드나무 가지가 갈대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늦도록 남아있던 물새 한 마리가 푸드덕하고 날아가더니 다시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이윽고 하늘 높이 솟구쳐 올라 저 멀리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저는 황홀한 마음으로 언제까지나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것들은 제게 얼마나 신비스러웠던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아직도 코올리는 어린애였습니다. 저는 가을을 정말 좋아했어요. 곡식들은 이미 거둬들여 농사일도 끝나고 여기저기 농가에서는 저녁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며 겨울을 기다리는 늦가을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만물은 더욱 침침해지고 하늘은 구름에 덮여 음산하게 흐르고 노란 낙엽은 벌거숭이가 된 숲기스 오솔길에 곱게 깔리고 숲은 더욱더 검은 빛을 띠게 됩니다. 특히 황혼이 깃들 무렵에는 축축한 안개가 내리고 수목들은 그 젖빛 안개 속에서 마치 거인이나 정체 모를 무서운 괴물과 같은 모양을 나타냈다가는 없어지곤 합니다. 저는 산책을 하러 나갔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뒤떨어져 혼자서 부지런히 그런 곳을 지나간 일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나뭇잎처럼 온몸이 오들오들 떨려옵니다.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동안에 무서운 괴물이 텅 빈 숲속에서 불쑥 나타날 것 같은 생각도 들곤 했습니다. 어느새 바람이 숲속에 불어와서 신음하는 듯 지저대는 듯 구슬픈 소리를 내며 마른 나뭇가지에서 수없이 많은 가랑잎을 털어 공중에 날려 올립니다. 그러면 그 뒤를 따라 수백 수천의 새들이 길고도 폭넓은 줄을 지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날아와서는 한때 하늘을 시커멓게 가리고 만물을 덮어버립니다. 점점 더 무서워집니다. 귀를 기울이면 마치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싶습니다. 누구인가 속삭이는 듯 싶습니다. 얘야, 어서 빨리 달려라. 우물쭈물하면 큰일이다. 이제 곧 무서운 일이 일어날 테니까 빨리 도망쳐라. 공포가 가슴을 꿰뚫고 지나갑니다. 나는 숨이 끊어지도록 달리고 또 달립니다. 헐떡거리며 겨우 집으로 뛰어듭니다. 집 안에는 활기가 넘치고 즐겁기만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일이 맡겨집니다. 완두콩이나 양귀비 열매 따위를 까는 일이지요. 생나무 장작이 페치카 속에서 탁탁 튀면서 탑니다. 어머니는 우리들이 재미있게 일하는 모양을 대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울리아 나라라는 늙은 유모가 옛날 얘기라든지 요술쟁이나 죽은 송장이 살아나오는 무서운 얘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어린애들은 무서워서 서로 몸을 꼭 붙이고 있지만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감돌고 있습니다. 벼랑간 모두들 입을 다물고 쥐죽은 듯 조용해집니다. 저게 무슨 소릴까?
누가 대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프롤로브나 할머니가 실을 뽑느라고 물레를 돌리는 소리입니다. 한꺼번에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는 밤에는 어쩐지 무서운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이 들면 곧 무시무시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이 깨면 그 다음부터는 옴쭉달싹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날이 밝아올 때까지 오들오들 떨고 있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꽃처럼 싱싱하게 되어 기운차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면 들판 가득히 하얗게 서리가 내리고 가느다란 늦가을 서리빨이 잎이 떨어진 나뭇가지에 꽃처럼 피어 있지요. 나뭇잎같이 얄짤한 살얼음이 덮인 호수에서는 흰 수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새들이 즐겁게 지저깁니다. 태양이 찬란한 빛을 사방에 골고루 던져 유리처럼 얇은 얼음을 녹여 들어갑니다. 만물이 눈부시게 밝고 즐겁기만 하지요. 패치가 속에서는 또다시 탁탁거리며 불이 붙습니다. 모두들 사모바르를 가운데 놓고 앉아서 차를 마십니다. 추위에 떨며 밤을 새운 검정개 볼칸이 창문으로 방안을 들여다보며 귀엽게 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가는 농부가 기운차게 생긴 말에 올라타고 창문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우리들은 누구나가 다 진심으로 흡족했고 진심으로 즐거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일생을 통해 가장 호화로운 황금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간 날의 추억 속에 잠겨 있으니까 그만 어린애처럼 울음이 터져 나오는군요. 과거의 모든 일들은 눈앞에 보는 것처럼 분명하고 생생하게 머리에 떠오르는데 그 반면에 현재의 생활은 왜 이렇게 어두침침하기만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이 가을 안으로 죽을 것만 같은 일종의 예감을,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몸이 아주 형편없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죽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이 상태로는 죽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고장에 파묻히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단 말씀입니다. 아마 저는 지난 봄에 알아 누웠던 것처럼 다시 자리에 눕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때 그 병이 아직도 완쾌되지 않은 모양이에요. 지금도 저는 몸이 몹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은 표도라가 어디로 나가서 하루 종일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 혼자 쓸쓸히 앉아 있답니다. 얼마 전부터 저는 방 안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졌어요. 누구인지 딴 사람이 이 방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누구인지 딴 사람이 제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이 줄곧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에 깊이 잠겨 있다가 문득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면 한층 더 겁이 납니다. 당신한테 이렇게 기다란 편지를 쓴 것도 실은 그 때문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엔 그런 무서운 생각을 잊을 수 있으니까요. 이젠 종이도 떨어지고 시간도 없으니 이만 쓰겠습니다. 옷과 모자를 마련하려고 모아두었던 돈도 은하로 1루블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인 마누라한테 은하로 2루블리 지불하셨다고요. 참 잘하셨어요. 그 여자도 당분간은 좀 잠잠해지겠군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옷을 고치도록 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몹시 피곤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약골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조금만 일을 하면 곧 지쳐버리고 맙니다. 이래가지고는 일거리가 생긴다 해도 엄두를 못 낼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저는 앞길이 막막합니다. 바르바라 도브로셀로바 9월 5일 마카르의 편지. 나의 귀여운 바렌가에게. 사랑하는 나의 천사여. 나는 오늘 여러 가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선 내가 하루 종일 두통에 시달렸다는 것부터 말씀드려 둡니다. 그래서 신선한 바깥 공기라도 마시려고 폰땅가 운하 근처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몹시 어둡고 질벅질벅한 저녁이었습니다. 요즘은 5시만 지나면 벌써 어두워지니까요.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대신 웬만한 비에 못지않은 짙은 안개가 자욱히 끼어 있었습니다. 널따란 띠와 같은 형상의 검은 비구름이 길게 꼬리를 들이우고 하늘을 오락가락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주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들 군중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가 슬픔을 자아내는 맥빠진 얼굴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술 취한 농부들, 장화의 맨머리 바람으로 나다니는 주먹처럼 볼썽 사나운 코를 가진 핀족의 여편네들, 노동자들, 마부들, 무슨 볼일이 있어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나와 같은 족속의 하급 관리들, 소년들, 줄무늬 작업복을 걸치고 자물쇠를 손에 들고 있는 기름때 투성이가 된 얼굴이 폐병 환자처럼 헬쓱한 어느 대장간의 견습공, 펜촉을 깎는 나이프니 구리로 만든 싸구려 반지 따위를 내놓고 작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키다리 제대군인. 대개가 이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하기는 이런 사람들 이외엔 아무도 거기 찾아올 리가 없는 그런 시각이기도 했지요. 그건 그렇고 폰땅가는 정말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운하더군요. 그처럼 수많은 배들이 어떻게 서로 비집고 들어가서 빽빽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다리 위에는 비에 젖은 과자 부스러기와 반쯤 썩은 사과를 파는 여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지저분하게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폰땅가 운하의 방죽은 산책하기에는 너무 쓸쓸한 곳이더군요. 발밑에는 비에 젖은 화강한 보도가 철벅거리고 양쪽으로는 시커멓게 연기에 그을은 높다란 집들이 늘어서 있고 게다가 가랑이 밑이나 머리 위나 할 것 없이 숨막힐 듯한 짙은 안개가 자욱이 끼어 있고 도무지 산책하기엔 마땅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발길을 돌려 고로우바야 거리로 나왔을 때는 이미 캄캄해져서 가스등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더군요. 나는 꽤 오랫동안 고로우바야 거리에 나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실로 활기가 넘치는 거리입니다. 값비싼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점들과 백화점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속에 있는 아름다운 화초, 여러 가지 물건, 형형색색의 리본이 달린 모자들, 모든 것이 눈부시게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장식을 위해 진열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할는지도 모르지만 천만에 이런 것들을 사서 자기 아내에게 선물하는 양반들이 실제로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정말이지 호화롭기 짝이 없는 거리입니다. 이 고로호바야 거리에는 독일 사람의 빵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거리의 인구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무수한 마차가 쉴 새 없이 오고 갑니다. 포장도로가 용케도 견디어내는구나 할 지경이지요. 게다가 마차들은 모두가 눈부실 만큼 호화찬란한 것들 뿐이어서 유리창은 거울처럼 반짝거리고 내부는 온통 빌로도와 비단으로 장식되었으며 마부조차 제법 귀족식으로 견장을 달고 사배를 차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지나가는 마차를 모조리 들여다보았는데 그 속에는 언제나 공작 부인이 아니면 백작 부인인 것 같이 보이는 귀부인들이 굉장한 우치장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무도회나 야회에 가려고 마차를 달리는 시각이었나 봅니다. 공작 부인이라든지 그 밖에 소위 귀부인이라는 것을 가까운 거리에서 똑똑히 볼 수 있다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필경 기분이 아주 좋겠지요. 나 같은 인간은 기껏해야 오늘처럼 마차 속을 힐끔 들여다보았을 뿐이고 한 번도 가까운 데서 본 일이 없으니까요. 바랭까, 귀중한 나의 보배여, 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자 곧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생각을 하자 가슴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당신은, 바랭까, 그토록 불행해야 합니까? 나의 천사여, 당신은 어느 모로 보아도 그런 사람들만 못한 점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씨가 곱고 어여쁘고 학식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당신이 어째서 그처럼 참혹한 운명을 지녀야 한단 말입니까? 한쪽에는 운명의 버림을 받은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는 행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것은 대체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발행가,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 이것은 반기독교적인 자유사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면 한쪽에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운명의 가치가 행운을 예고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양육원에서 곧바로 저승에 끌려가 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은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냐 말입니다. 더욱이 이 행복이란 것은 바보 이반에게까지 가끔 차례가 가지 않습니까? 너 바보 이반아 하고 운명은 말합니다. 아비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실컷 마셔라. 먹어라. 재미있게 놀아라. 너 같은 인간은 맛있는 것이나 배가 터지게 먹고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너한테는 그런 재주밖에 없으니까. 발행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분명히 죄악입니다. 그러나 이런 옳지 않은 생각이 자꾸만 마음속에 기어드는 걸 어떡합니까? 발행가, 당신도 그렇게 훌륭한 마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처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나 같은 가난뱅이가 아니라 고귀한 장군들이 당신의 시중을 들게 되겠지요. 그리고 당신은 초라한 무명옷이 아니라 온통 금으로 장식한 옷을 입고 다니시겠지요. 지금처럼 병들고 여인 얼굴이 아니라 설탕으로 만든 인형처럼 싱싱하고 토실토실하고 볼그레한 얼굴이 되겠지요. 그때 나는 한길에서 밝고 눈부신 창문 너머로 그러한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틀림없이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어여쁜 나의 비둘기여, 당신이 거기서 행복하고 즐겁게 지낸다는 생각만으로도 나는 기쁘기 한량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간악한 놈들이 당신에게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 빌어먹던 놈인지 알 수도 없는 생마 같은 놈까지 나타나서 당신에게 모욕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파렴치한 놈들이 프로코트를 걸치고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서 말입니다. 금태 안경 너머로 당신을 넌지시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이쪽에서는 그놈들이 무슨 짓을 해도 가만히 있어야 하고 그놈들이 무슨 대먹지 않은 수작을 해도 얌전히 듣고 앉았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개수작 마라. 이 빌어먹을 놈들아. 하고 호통을 쳐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귀여운 벗이여. 어째서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보호자가 없는 고아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당신의 뒷받침이 되어주는 유력한 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까닭없이 고아에게 모욕을 주는 그따위 놈들도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놈들은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쓰레기란 말입니다. 다만 그놈들 자신이 자기를 인간이라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인간 사회에 없는 물건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놈들은 그와 같은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발행가, 내 생각으로는 오늘 고로우바야 거리에서 본 손풍금을 가진 거지가 그놈들보다는 훨씬 존경할 만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는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니며 쥐꼬리만한 푼돈을 얻어 그것으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훌륭히 자기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는 무턱대고 남의 자선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딴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기계처럼 열심히 움직이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힘 잘하는 데까지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그는 거지입니다. 사실 틀림없는 거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존경을 받을 만한 거지입니다. 그는 몸이 고달프고 추위에 꽁꽁 얼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일을 계속합니다. 좀 색다른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기 일을 계속합니다. 발행가, 세상에는 이렇게 정직하고 고지식한 인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노동량과 그 효과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보수밖에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 대신 누구한테 굽실거리지도 않고 또 누구한테 빵을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역시 그 손풍금을 켜는 거지와 같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다고 모든 점이 똑같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 생각으로는 고상하고 귀족적이라는 점에서는 그와 내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봅니다. 나도 나의 힘이 자라는 데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이 이상 욕심을 낼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욕심 없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발행가, 여기 일부러 그 거지 얘기를 꺼낸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오늘 자신의 빈곤을 여느 때보다 갑절이나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손풍금 켜는 거지를 보려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걸음을 멈춘 것은 우울한 기분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서서 구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부가 몇 사람, 그리고 나이 찬 처녀와 누더기가 다 된 옷을 걸친 조그만 계집애가 역시 구경을 하며 서 있었습니다. 거지는 네 집 창문 밑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10살가량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원래는 깨끗하게 잘생긴 아이였지만 바싹 마른 데다가 얼굴엔 병색이 완연하고 입고 있는 것이라곤 너절한 셔츠 한 장뿐인데 더욱이 거의 맨발이나 다름없는 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불 빠끔히 벌리고 음악을 듣고 있는 걸 보니 정말 아직도 철모르는 어린애였습니다. 소녀는 이 독일 사람 거지가 여러 가지 인형을 놀려 춤추게 하는 것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자신의 손발은 추위에 새파랗게 되어 부들부들 몸을 떨며 셔츠 소매를 깨물고 있었습니다. 찬찬히 살펴보았더니 무슨 종이쪽 같은 것을 손에 들고 있더군요. 어떤 신사한 사람이 지나가며 손풍금을 켜고 있는 거지에게 동전을 한 입 던졌습니다. 동전은 꽃밭에서 프랑스인이 귀부인들과 춤추고 있는 장면을 그린 괴짝 속에 떨어졌습니다. 동전이 짤랑 소리를 내자 소녀는 퍼뜩 제정신으로 돌아왔는지 겁먹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고는 내가 돈을 던졌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소녀는 내게로 달려왔습니다. 조그만 그 손이 떨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목소리도 떨려 나옵니다. 들고 있던 종이 쪽을 내 앞으로 내밀며 이걸 좀 읽어보세요 합니다. 나는 그 종이 쪽을 펼쳐보았지요. 내용은 읽지 않아도 뻔한 것이었습니다. 자비심 많은 여러분, 이 어린애들의 어미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식 셋이 굶주려 울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적선하십시오. 나는 아무래도 죽을 몸이므로 이 세상에서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지금 이 가엾은 자식들을 도와주시는 은혜는 저승에 가서라도 잊지 않겠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뻔한 거지요. 요컨대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 소년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동전 한 입 쥐어줄 수 없었지요. 그러니 마음인들 어찌 편할 리가 있었겠어요. 가엾은 소녀는 추위에 얼굴이 새파랗게 얼어 있었습니다. 배도 고팠겠지요. 그의 말은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절대로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나는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자식을 고이 기르지는 못할 망정 이런 추위에 벌거숭이나 다름없는 옷차림으로 종이 쪽을 손에 들려 밖으로 내보내는 그 어미의 마음씨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필경 그의 어머니는 의지라는 것을 전혀 갖지 못한 어리석은 여편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두 다리를 꼬고 멍청이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알아누웠는지도 모르지요. 정말 그렇다면 딱한 사정을 호소해야 할 당국을 찾아가서 탄원을 하든지 진정을 하든지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아니, 그의 어미란 여자는 사기꾼일 겁니다. 사람들을 속여 돈을 거둬들이려고 일부러 굶주리고 쇠약한 자식을 거리로 내보내 마침내는 무서운 병에 걸리게 하는 아기처럼 몹쓸 년일 것입니다. 그 가련한 소녀는 그런 종이 쪽을 들고 헤매며 대체 무엇을 배우게 되겠습니까?
잔인한 마음을 가지게 될 뿐이지요. 소녀는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뛰어다니며 구걸을 합니다. 사람들은 아랑곳 없다는 듯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 소년을 상대할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세상 사람들의 인심은 돌처럼 차디차고 그들이 던지는 말은 가시가 돋친 듯 모질고 잔악합니다. 비켜, 되져버려, 이 빌어먹을 자식아. 이것이 사람들로부터 듣는 소리입니다. 그리하여 소년의 마음은 비뚤어져 갑니다. 마치 둥지가 터져 떨어진 새새끼처럼 애처롭고 겁먹은 꼴을 하고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 후엔 병마가 징그러운 벌레처럼 소년의 가슴 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죽음이 어두침침한 저쪽 구석에까지 다가가서 소년을 노리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구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소년의 일생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발행가? 세상에는 이런 일생도 있답니다. 아, 발행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애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한 푼도 던져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라는 빈말만 남기고 그냥 지나쳐 버려야 한다는 것은 실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여느 거지들이 구걸을 하며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했다면 그렇게까지 마음이 언짢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 똑같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말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여느 거지들 같으면 이상하게 말꼬리를 길게 뽑으며 아주 습관이 되어 틀에 잡힌, 말하자면 거지티가 완연한 말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렇게 구걸하는 거지한테는 동전 한 입 주지 않아도 그리 마음 아플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투로 나오는 것은 아주 오래 해먹은 소위 고참인 직업적 거지입니다. 이런 능청스러운 놈 봐라. 제법 구걸하는 방법을 알고 있구나.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몹시 익숙지 못한, 무뚝뚝하기 짝이 없는, 무속기조차 한 예수님을 위해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그 소년이 종이 쪽을 내보이며 내게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 소년은 아무에게도 구걸을 하지 않고 담장 옆에 서 있다가 그때서야 내 옆으로 다가와서 나리, 예수님을 위해 한 푼만 주세요 했단 말입니다. 게다가 그 목소리도 하도 무뚝뚝했기 때문에 나는 일종의 공포 같은 것을 느끼며 무의식 중에 몸이 오싹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호주머니가 비어 있었으므로 나는 소년에게 한 푼도 쥐어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돈 많은 부자 양반들은 어떤가 하면 그들도 또한 가난뱅이가 애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 귀찮은 놈들이야. 사람을 못살게 구니 말이야. 이렇게 그들은 뇌까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가난뱅이란 언제나 귀찮은 존재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가난뱅이들이 굶주려 신음하는 소리는 필경 돈 많은 양반들의 안면을 방해할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벗이여, 솔직히 말한다면 내가 이렇게 길게 늘어놓은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보려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 문장이 훌륭해졌다는 것을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긴 당신도 요즘 내 문장이 격식을 갖춰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건 그렇고 나는 지금 형용할 수 없는 우수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심정에 스스로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기 연민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나는 여전히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의 정당성을 시인하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귀여운 벗이여, 인간에게는 아무런 까닭도 없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기를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걸레 나부랑이만도 못한 것으로 얕잡아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런 버릇이 생기는 것은 오늘 나한테 구걸을 하던 그 가련한 소년처럼 나 자신도 항상 무엇에 위험을 느끼고 무엇에 쫓기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발행가, 그럼 내가 그런 인간들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말할 테니 들어보십시오. 나는 아침 일찍이 부지런히 관청으로 나가며 거리를 살펴보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온 시내가 잠이 깨어 잠자리를 차고 일어나 연기를 뿜으며 북적거리고 시끄럽게 뒤끓는 광경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광경을 눈앞에 보면 항상 누구한테나 호기심이 강한 나의 이 코를 한 대 호되게 얻어맞은 것처럼 몸을 움츠리고는 물보다도 조용히 풀보다도 낮게 허리를 굽히고 손을 내저으며 총총걸음으로 달려가고 맙니다. 발행가 시커멓게 연기의 그을은 커다란 도시의 집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 집안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내가 까닭없이 자신을 낮게 보거나 어리석게 당황하거나 하는 것이 당연한지 어떤지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발행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에 지나지 않는 말이고 꼭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러한 집들의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찰해 보기로 합시다. 여기 연기에 그을은 방이 한 칸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으로 쓰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숨이 막힐 듯이 비좁고 습기 찬 구석방인데 그 속에서 방금 한 사람의 직공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물론 비유의 말이지만 어쨌든 그는 밤새도록 꿈을 꾸었습니다. 어제 잘못 재단한 구두가 꿈에 나타났지요. 마치 인간이란 이런 하잘것없는 것까지 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직공입니다. 구두를 만드는 직공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 직업에 관한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관대하게 용서해 주어야 할 겁니다. 더욱이 그에게는 먹을 것을 달라고 울며 조르는 어린애들과 굶주린 아내가 딸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재미없는 꿈을 꾸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비단 이 직공 한 사람만은 아니니까요. 따라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만한 것도 못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그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단 말입니다. 이 집에는 위층인지 아래층인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금박으로 훌륭하게 장식된 방이 있는데 그 방에도 역시 굉장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구두꿈만 꾸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야 물론 모양이 다른 요즘 유행하는 최신형 구두가 틀림없겠지만 어쨌든 구두는 구두란 말입니다. 하지만 발행가, 이런 말을 하다 보니 우리도 역시 어떤 의미에서 구두 직공과 같은 족속이 되어버리는군요. 그러나 그건 어찌되었건 문제시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좋지 않은 것은 그 부자한테 가까이 가서 귀에 대고 이런 말을 소곤거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봐. 자기 생각만 하다니, 자기 혼자 잘 살 생각만 하다니 말이 돼. 그런 생각은 집어쳐. 너는 쟤와 공간은 다르니까 말이야. 너의 자식들은 건강하고 마누라도 배고프단 말이 없지 않아. 그러나 주위를 한번 살펴봐. 자기 구두 같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중요하고 고상한 문제를 생각하고 근심해야 한다는 걸 모르겠느냔 말이야. 발행가, 내가 비유를 들어 당신한테 말하고자 한 건 바로 이 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종교적인 사고방식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가끔 내 머릿속에 떠올라 가득히 쌓이고 쌓였다가 불길같이 뜨거운 말이 되어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낮잡아 본다든지 세상 사람들의 욕설이나 공갈에 전전긍긍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발행가, 그러면 이 얘기는 이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내가 허튼 수작을 늘어놓고 있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울적해서 이런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어디 딴 책에서 인용해 썼다고 생각하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나는 허튼 수작을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울적한 것도 아니며 어디 딴 책에서 인용해 쓴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럼 다시 처음에 하던 얘기로 되돌아갑시다. 나는 서글픈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탁자 옆에 앉아서 주전자에 차를 데워 두 잔째 마시려 할 때 문득 눈을 들어보니 이 집에 사는 그 가난한 구르시코프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는 날마다 돈을 돌려달라고 이 집에 하숙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나한테도 찾아오려는 낌새를 나는 아침부터 벌써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그의 생활은 나보다도 몇 갑절이나 비참한 형편에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아내와 자식들을 거느린 몸이 아닙니까? 사실 내가 고르시코프라 하더라도, 내가 그와 같은 처지에 서게 된다 하더라도 역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고르시코프는 방에 들어와서 내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속눈썹에 눈곱이 끼어 있습니다. 그는 방바닥을 발로 문지르고 있을 뿐 좀처럼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나는 그에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형편없이 못 쓰게 된 것이었지만 그 밖에 다른 의자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거기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권했습니다. 그는 사양했습니다. 사양하고 또 사양하다가 한참 만에 겨우 잔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설탕을 타지 않고 그냥 마시려고 듭니다. 그래서 내가 설탕을 넣어야 한다고 하니까 또다시 사양하기 시작합니다. 넣으라느니 그만두라느니 그렇게 한참 동안 다투다시피 한 끝에 제일 조그만 덩어리를 하나 자기 잔에 넣고는 차가 굉장히 달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되풀이합니다. 아, 가난한 사람을 이처럼 비굴하게 만든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서 찾아오셨는지 하고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요 모양 요 꼴이지요.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다름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 식구들을 좀 살려주십사 하고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먹을 걸 주지 못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아비가 된 이놈의 마음이 어떻겠는지 살펴주십시오. 내가 무엇이라 대꾸하려니까 그는 나의 말문을 막으며 제 말만 계속했습니다. 나는 말입니다.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겁이 난다는 게 아니라 어쩐지 창피하고 서먹서먹하단 말씀이지요. 모두들 하나같이 거만한 양반들 뿐이니까요. 실은 당신도 지금 몹시 옹색하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폐를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융통해 주실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저 얼마만이라도 좀 돌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염치불고하고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당신의 친절한 마음씨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당신은 지금 몹시 옹색하십니다. 그리고 가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당신은 틀림없이 나의 어려운 처지를 동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으로 염치 없이 함부로 찾아 들어와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부탁을 들어드렸으면 기쁘기 한량없겠지만 실은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대답했지요. 예, 그러시겠지만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하고 그는 거듭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을 돌려달라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그는 얼굴을 새빨갛게 붉혔습니다. 처자가 굶주림에 울고 있는데 그걸 참아 볼 수가 없어서 10카페이카짜리 은전 한 입만이라도 좋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가슴이 죄어드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분명히 나보다 몇 갑절이나 더 가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톡톡 털어봐야 20카페이카밖에 없었고 또 그 돈이 남아 내일 당장 필요한 물건을 사기로 미리 치부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청을 들어드릴 수 없군요. 나는 이렇게 말했지요. 그렇지만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단 10카페이카라도 좋으니 어떻게 좀. 그래서 나는 서랍 속에 보물처럼 귀중하게 모셔두었던 20카페이카를 꺼내 그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렌가, 나는 정말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세상에 그렇게 가난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와 다정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르시코프 씨, 하고 나는 이렇게 물어보았지요.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곤란을 받으시면서도 은하로 5루블리씩이나 하는 새방에 들어 계십니까? 그런데 그의 설명을 들어보니 그 방은 반년 전에 빌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3개월분의 방세를 성금으로 지불했으나 그 후 차츰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제는 딴 데로 옮기려 해도 옮길 수조차 없게 되었다는군요. 그는 지금쯤이면 어떤 소송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리라 믿고 기다려본 모양입니다. 그 사건이란 게 또한 불쾌하기 짝이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그는 어떤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청부를 맡아가지고 국고금을 사기에 먹은 어떤 상인과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편 상인의 행위는 이미 판명되었지만 그놈이 이 사기 횡령 사건에 고르시코프까지 물고 들어가려 한다는군요. 그리고 고르시코프 역시 이 사건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답니다. 하지만 고르시코프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만 자기 직무에 태만하고 무관심했다는 점과 국고금을 처리하는데 실책이 있었다는 점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고르시코프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장애가 자꾸 나타나는 바람에 벌써 몇 해째나 끌어오고 있다는군요.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만 하고 고르시코프는 말했습니다. 난 어디까지나 결백한 몸입니다. 그리고 조금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사기를 했다느니 횡령을 했다느니 하지만 그것은 전혀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건 때문에 그는 어느 정도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또 다니던 관청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유죄라고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완전하게 자기가 결백하다는 증거를 내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 상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거액의 돈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소송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문제지요. 나는 그의 말을 믿고 있는 바이지만 법정에서는 도무지 그의 증언을 믿으려고 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게다가 그 사건은 무척 복잡성을 띠고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교묘한 계략이 꾸며져 있기 때문에 100년이 걸려도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겨우 해결이 날 만한 실마리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그 상인놈이 곧 농간을 부려서 다시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곤 한답니다. 발행가, 나는 진심으로 고르시코프를 동정합니다. 그를 가엾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잃었지만 이제는 장래성이 없으니까 아무 데서도 채용해주지 않습니다. 저축해 두었던 돈은 다 써버리고 설상가상으로 사건은 그 모양으로 해결될 가망도 없습니다. 하필이면 또 이런 때 어린애까지 낳아서 비용이 들고 게다가 아들이 병에 걸렸으니 다시 돈이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죽으니 또 비용이 들지요. 마누라도 병들고 또 고르시코프 자신도 오래전부터 만성이 된 병 때문에 몹시 시원치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현재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사건이 수일 내로 원만히 해결되리라고 믿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 조금도 의심을 품지 않고 있습니다. 불쌍합니다. 가련합니다. 발행가, 정말 딱해서 못 보겠습니다. 나는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짓밟힌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를 감싸주고 보호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진심으로 위로해 준 것입니다. 그럼 발행가, 부디 안녕히. 당신의 건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나는 당신을 생각하면 병든 심장이 약을 먹은 듯 금방 가벼워집니다. 비록 당신 때문에 애를 태우며 괴로워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는 그 괴로움이 달콤하게만 여겨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벗인 마카르 제부시킨. 오늘 준비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카르는 여전히 마음을 다하고 있지만
그 마음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바라도 이제는 단순히 견디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연민이 깊어질수록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의 벽은 더욱 높고 견고해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처절한 서사시의 마지막 6회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난한 연인들에게 기적 같은 평온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까요? 도스토예프스키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가장 낮은 곳에서의 사랑, 그 최종회를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책 들려주는 창가에서 평안하고 따뜻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